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한 위안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노예설 이전 최초 증언 위안부 배봉기입니다. 위안부 성노예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 최초로 위안부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배봉기라고 해서 오키나와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분인데요. 197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1914년생이고 그러니까 65세쯤 됐을 때의 사진이에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후 최초의 한국인 위안부 증언자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고 오키나와가 1972년에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반환이 됐습니다. 일본이 그때 행정조치로서 주민 조사를 하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특별 체류 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배봉기라는 사람의 위안부 사연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사연이 1979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소개가 됐고요. 네, 바로 오키나와의 할머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야마딴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게 1979년에 9월 21일자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한 8년쯤 뒤인 1987년에 이 배봉기 씨를 인터뷰한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본인이 인터뷰를 해서 일본어로 발간이 된 겁니다. 번역하면 빨간 기와집이라는 제목이고요. 일본의 가와타 후미코라고 하는 작가가 1977년부터 인터뷰를 게시를 해서 총 70여 시간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70시간이면은. 일본어로는 아까 가와라노 이에 이렇게 해서 아까가 빨간이란 뜻이고 가와라가 이제 기와죠. 그래서 빨간 기와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배봉계 씨가 머물던 위안소가 빨간 기와집이었는데 그걸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PPT에 있는 책 표지는 한국어 번역본이고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제목에 성노예설 이전 최초 위안부 증언 이런 말을 붙였는데 1977년부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1987년에 책을 냈습니다. 질문자, 인터뷰어도 그렇고 답변자, 인터뷰이도 그렇고 성노예설이라는 프레임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을 때예요. 이 배봉기 씨가 어떻게 해서 오키나와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일본에 항복 후에 오키나와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노예설에 오염되지 않은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대단히 의의가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작가가 대충 취재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약 70시간의 인터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배봉기 씨의 다른 형제 가족을 찾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배봉기 씨가 살았던 충청남도나 그 언니가 살았던 서울의 이곳저곳까지 탐방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충실한 자료 조사에 입각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빨간 기와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기 씨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천덕꾸러기 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14년생이고 3남매 중에 차녀예요. 위로 언니가 있는데 2살 위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어요. 3살 아래입니다. 충청남도의 신례원이라는 곳, 예산시죠. 지금은 예산읍 바로 옆쪽에 신례원이라고 하는 읍이 있습니다. 그곳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 집은 대단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냥 소작농 이런 것이 아니라 소작조차도 붙이지 못하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즉 독립된 일가를 이루지 못하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 배봉기의 엄마는 친정 쪽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이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하다가 가끔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애는 셋을 낳았는데 당연히 정상적인 가족 생활이 될 수가 없겠죠. 아마 배봉기의 엄마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엄마가 장녀를 몹시 학대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딸이 조금만 잘못해도 평소에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있는 엄마가 이 어린 딸을 무지하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는데 나중에 이 작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장항선 철도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철도 공사 현장에 한 노무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배봉기가 6살이고 그 위에 언니가 8살, 그 밑에 남동생이 3살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 셋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이제 애 셋을 누군가가 돌봐야 되잖아요. 배봉기의 2살 위의 언니는 남의 집 살이로 보냈습니다. 남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그 집안에서 먹여서 키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 6살짜리 봉기와 3살짜리 남동생이 살았어요. 밤에는 둘만 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낮에는 옆집에 가겠죠. 옆집에서 놀다 보면 그 집에서 밥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겠죠. 결국 남동생을 다른 집에 줬어요. 그러니까 뭐 4살 정도 된 아이를 다른 집에 주고, 그럼 그 집에서는 애를 키우다가 나중에 일꾼으로 쓰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봉기는 삼촌 집에 가서 기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숙모가 사망을 해서 그 집에서도 키울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때부터 남의 집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3번이나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 가서는 야뇨증을 보였다고 하는데, 야뇨증이라는 게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보내져서 생활을 하니 거기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이 야뇨증으로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얘 못 키우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고요. 9살 때 4번째로 간 집에서 한 9년을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온갖 집안일을 했는데, 이 배봉기의 기억에 의하면 항상 배가 고팠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먹을 것을 훔쳐 먹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아이가 뭔가 음식을 훔쳐 먹는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던 사람들은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를 훔쳐 먹었다고 폭행하거나 학대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마다 음식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이 감춰놨던 음식들을 찾아내서 훔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 9년을 보냈다고 하고요. 대신 온갖 집안일은 했던 것이고요. 17살 때 결혼을 합니다. 공주 인근의 한적한 산골로 창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30살이 넘은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집 자체는 그렇게 끼니 걱정하는 집은 아닌데, 문제는 장남이 집안을 물려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차남이었던 이 30살 넘은 남편은 그 집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이 남편이 돈을 벌어 오겠다고 해서 가출해서는 1년 넘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이 배봉기 입장에서는 1년 넘게 시아주번이랑 손윗 동서 시야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부살이 신세죠. 몹시 불편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웃집에 사는 한 첩이 꼬드겼어요. 우리 좋은 데로 가자고. 그 첩과 함께 어느 날 새벽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관에 묵게 됐는데, 이 첩이 그 여관 주인의 첩으로 다시 눌러 앉았어요. 배봉기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여관 주인이 소개를 해줘서 근처 농가의 한 삼남과 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는지 마찬가지로 심한 무능력자였어요. 재산이 없으면 남의 땅을 빌려서라도 소작을 해서라도 자기 집 생활을 해야 될 테인데,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들어갔습니다. 오갈 데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배봉기는 또 가출을 합니다. 이제 나이 한 19, 20살쯤 됐을 때죠. 그런데 인터뷰는 이 시점에서부터 10년 뒤인 29살 때로 건너뜁니다. 1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즉 20대의 10년간의 생활에 대해서 배봉기 씨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물어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만 것이고요. 그래서 작가는 아마 이 20대에 차마 말 못할 경험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봉기는 29살 때는 함경남도 흥남에 가 있었습니다. 때는 1943년 가을이에요. 이때 여자 소개꾼, 일본인 남자와 한국인 남자 한 명씩 한 조를 이룬 여자 소개꾼이 일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했고, 배봉기가 그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위안부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 오키나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키나와로 가는 과정도 단순하진 않아요. 위안부가 되는 이동 경로는 이 지도와 같습니다. 흥남에서 권유를 받았고요.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모지로 갔다가 시모노세키로 옮겼고 거기서 가고시마로 갔다가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로 오고 오키나와에서 그 옆에 있는 도카시키라고 하는 섬으로 간 겁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위안소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우선 서울로 와서 서울의 외곽에 있는 한 농가에 체류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부녀자가 5명이 있더라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한 넉 달을 지냈어요. 모집을 했는데 어디로 보낼지 결정이 안 된 거죠. 거기서 겨울을 났고요. 1944년 3월에 가네코라는 한국 남자가 인솔을 해서 이 배봉기를 포함한 5명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가보니까 자기들 5명 말고도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더라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한 큰 여관을 통째로 빌려서 그 여관에 많은 여자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 모집한 업자는 곤도라고 하는 일본인이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몇백 명 있던 중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몇십 명씩 보내다가 1944년 4월에 한 50여 명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큐슈의 모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모지는 큐슈 끝쪽에 있는 기타 큐슈시에 있는 항구입니다. 모지라고 하는 기차역이 있고 모지 항구가 있어요. 시모노세키는 그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일본 여행하다가 모지항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역 자체가 1880년대인가 언제 건설이 된 아주 오래된 고색 창연한 역입니다. 이 모지에 가면 오래된 그런 건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실업 구락부, 실업인들 클럽으로 쓰던 건물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관광지로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모지에서 시모노세키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시모노세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모노세키에서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업자가 조선에서 부녀자 51명을 모아놨는데 보낼 곳이 없으니까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6개월을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고 그때는 싱가포르로 간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났으면 1944년 10월쯤 됐겠죠. 그때 가고시마로 가는 거예요. 가고시마로 갈 때는 오키나와로 최종 행선지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한 거고요. 10월 초에 오키나와로 가는 수송선에 승선을 했는데 출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오키나와의 나하라고 하는 항구에 미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나하 공습 사진입니다. 미군이 찍은 것이죠. 그래서 가고시마를 출발한 것은 11월 3일입니다. 11월 7일에 이 오키나와의 나하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고요. 우리가 오키나와로 관광을 가면은 비행기가 이 나하 공항에 착륙하죠. 나하에서부터 이제 오키나와 관광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나하에서 한 이틀 정도를 묵고 이 51명 중에서 20명은 이 오키나와 본섬에 남고요.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게라마 군도라는 곳으로 21명이 갑니다. 그리고 10명은 이 오키나와의 아주 저 먼 동쪽에 있는 다이토 군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요. 게라마 군도는 오키나와에서 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배를 타면 2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크게 3개의 섬이 있는데 도카시키 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마미 섬이 있고 아카 섬이 있어요. 도카시키 섬에 7명, 자마미 섬에 7명, 아카 섬에 7명 이렇게 21명이 나눠서 배치가 됩니다. 배봉기는 이 도카시키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고요. 이 도카시키 섬은 면적이 한 15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울릉도가 한 7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울릉도의 한 5분의 1 정도고 여의도가 한 3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럼 여의도의 한 5배 되는 섬이고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주민은 한 700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 도카시키 촌이라고 하는 곳과 아하렌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카시키 섬의 모습이고요. 여기 마을이 있죠. 이거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거의 바닥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바닷물이 아주 맑습니다. 51명을 오키나와로 데려와서 이렇게 분산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7명짜리 위안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각 섬마다 조바, 관리인이 한 명씩 있어요. 이 도카시키 섬에는
애초에 배봉기 일행을 서울에서부터 인솔을 했던 가네코라고 하는 남자가 조발을 했다고 하고, 요 자마미에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이 51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삼촌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하고, 아카에는 또 다른 관리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배봉기가 위안부가 되겠다고 해서 따라 나선 지 거의 1년 만에 위안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안부가 되는 사례 중에서는 아주 오래 걸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도카시키 섬을 포함해서 이 게라마 제도는 아주 평화스러운 작은 곳인데, 배봉기 일행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일본군들이 대거 들어온 겁니다. 1944년 가을이면 그전 7월에 오키나와 남쪽에 사이판을 미군에게 뺏겼을 때입니다. 필리핀은 아직 내주지 않았어요. 미군이 대대적인 북상 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군이 이런 미군의 공세를 막겠다고 오키나와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를 한 거죠. 44년 9월에 일본군이 이 게라마 제도에 상륙을 했는데, 섬에 기지대 1개 대대와 전투부대 1개 부대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숫자는 기지대가 1000명쯤 되고 전투부대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투부대 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면, 무슨 큰 구축함 같은 곳에 타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소형 모터보트에 폭탄을 싣고 자살 공격식으로 전투를 벌이기 위한 부대였기 때문이에요. 마루레라고 하는 배인데요. 딱 봐도 여기 한 사람이 타게 돼 있겠죠? 이 뒤에 뭔가를 실을 수 있겠고요. 뒤에 폭탄을 실어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타고 뒤에 250kg짜리 폭뢰를 싣습니다. 이 배를 타고 미군 함정에 접근을 해서 이 폭뢰를 투하하면 이 폭뢰가 미군 함정과 부딪혀서 터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 병사는 죽겠죠. 근데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하고, 물론 이런 공격을 채 해보지도 못하고 폭격을 맞아서 일본군은 무너졌습니다. 이 도카시키 섬에는 이 마루레 100척 정도를 구비를 했다고 하고, 한 사람씩 특공대원이 타야 되니까 특공대원이 한 100여 명 됐던 겁니다. 그럼 병사가 모두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7명의 위안부가 간 거예요. 대략 보면은 군인 150명당 위안부 1명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안소를 설치할 때 일본군 병사 150명당 위안부 1명 이런 꼴로 위안부를 배치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잘 들어맞는다고 하겠습니다. 특공대는 이 아하렌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기지대는 이 도카시키 촌에 있었어요. 여기에 1000명 정도 되는 부대원들이 몰려 있으니까 위안소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도카시키 촌의 마을에서 약간 외진 곳에 있는 한 민가를 군이 접수를 해서 그 집을 위안소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 후에 이 책의 제목처럼 빨간 기와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위안부 7명 중에서는 배봉기가 30살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28살, 23살짜리 2명, 또 20살, 또 19살 2명 이런 식의 연령 구성이었어요. 적어도 18, 19 이상의 여자들을 데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안소는 군 전용 위안소로서 마을 주민은 이용할 수 없고 그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용시간이나 이용요금 같은 것은 다른 경우랑 비슷해요. 병사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평일에는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일만, 일요일만 이용할 수 있었고요. 하사관들은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또 장교들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병사들이 일요일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일요일은 줄 서서 대기를 하면서 빨리 나와라 이런 식의 재촉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소 운영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1945년 1월 하순에 미군이 오키나와 공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도카시키 촌에 있던 기지대의 1000명 중에서 800명을 오키나와 본섬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도카시키 섬에는 다 합쳐봐야 군인이 한 300명밖에 안 되는데 위안부가 7명이나 되는 겁니다.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들이 격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투부대가 있는 아하렌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임시 위안소로 출장 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시 영업마저도 중단되게 됩니다. 바로 미군이 1945년 3월 23일부터 오키나와 본섬과 그 부속 섬들의 대대적인 공습을 하면서 상륙작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카시키 섬에만 해도 3월 23일 날 당일에 비행기가 300회나 출격을 해서 공습을 했다고 하고, 이 빨간 기와집 위안소도 그때 폭격을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공습한다 그러니까 먼저 뛰쳐나간 사람들은 살았는데 채 빠져나오지 못했던 한 명은 즉사를 했고요. 2명은 피신 중에 기총소사를 맞아서 다리에 총알이 관통됐습니다. 한 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고 4명은 일단 무사히 방공호로 피신을 했다는 겁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미군이 도카시키 점령 작전을 벌였고요. 이 도카시키라고 하는 섬의 4방향에서 미군이 상륙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도카시키 섬에 상륙한 미군이 이제 내륙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미군이 치고 들어오니까 남아있던 일본군들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이 234 고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34 고지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쯤이 234 고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 고지 바로 아래쪽에는 지금 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수련관인가 하는 그런 수련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평화스러운 곳이죠. 이렇게 미군의 점령 작전이 개시된 후에 위안부들은 산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숲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버려진 밭에서 고구마를 캐먹는다거나 한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오두막에 마침 쌀이 있어서 그 쌀을 먹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3월 27일 날 미군이 이 섬에 상륙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주민들은 234 고지로 피난을 했고 그 다음 날인 28일 날 주민 절반인 300여 명이 자결합니다. 전체 주민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300여 명이 이 미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니 적의 손에 죽지 말고 우리 스스로 죽자 하는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식의 그런 자결을 했습니다. 남아있던 4명의 위안부는 부대가 받아줘서 부대의 취사반 생활을 했습니다. 미군의 오키나와 점령 작전은 6월까지 계속이 됐고 오키나와 본섬을 지키던 일본군은 6월 23일 날 무너집니다. 도카시키 섬에서는 일본군은 이 234 고지의 참호 안에 들어가서 게릴라 공격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고요. 미군은 굳이 희생을 치르면서 이 남아있는 일본군을 소탕하지는 않았습니다. 7월부터는 영양실조에 의한 일본군 사망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지만 도카시키 섬에서는 더 늦어져서 8월 하순에 가서야 일본군이 미군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배봉기를 포함한 위안부들도 같이 포로가 됐습니다. 일본군 항복 후에 배봉기는 오키나와 본도로 옮겨져서 이시카와 수용소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질 않았고요. 그 이후로 오키나와 중부나 남부 일대의 술집들을 돌면서 술시중을 들거나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키나와 반환 후에 불법 체류자로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가 특별 체류 허가 신청을 하고 그때 출입국 담당관이 취조를 하면서 위안부로서 오키나와에 왔었고 그 후에 남았다고 하는 사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빨간 기와집이라는 책의 작가가 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한 것이죠. 배봉기는 말년에 두통에 시달리면서 농가의 움막 등에서 생활보조금으로 생활을 했고요. 심한 대인 기피증을 보였다고 해요. 낮에도 창에 바깥 그 나무문 같은 것을 닫아놓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에는 컴컴하게. 1991년에 77세로 사망했습니다. 네, 배봉기 씨의 모습이고요. 역시 1979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에 알려진 다음의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말랐어요. 오른쪽보다. 아마 이때보다도 조금 더 뒤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봉기 씨의 케이스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우선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나 하는 점입니다. 흔히 위안부가 되는 경로로서 일본 관원의 강제, 취업 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배봉기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배봉기 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강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취업 사기요? 29살 먹은 사람한테 온갖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사람한테 일 안 하고도 돈을 버는 좋은 곳에 있다 가자, 이게 취업 사기인가요? 29살까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 곳이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오갈 데가 없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도 아니고 취업 사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배봉기는 풍비박산난 가정 출신의 오갈 데 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봉기의 부모는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무능했고 또 무책임했어요. 제가 지금 무능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이라도 붙이려면 그 농사를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배봉기 씨의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는 어린 아이들 셋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갔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배봉기는 유아 때부터 부모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고 또 훈육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로부터 훈련받는, 훈육받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흔히 잔소리라 그러지만 운동해라, 공부해라. 운동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람이 단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생기고. 배봉기는 이런 경험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천덕꾸러기로 남의 집을 떠돌았고 재수마저 없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과 결혼을 했었고 곧 파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20대에 떠돌았고 위안부가 됐고 해방 후에도 오키나와에서 떠돌았던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처연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 명의 위안부가 만들어지는 데는 단순히 강제다, 취업 사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처연한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배봉기 씨가 간 케이스를 보면은 위안소의 끝물이었어요. 자, 업주가 여성을 모집한 게 1943년도 11월인데 위안소에 배치한 거는 44년도 11월,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일본군은 마구 무너지고 있었죠. 불과 44년 11월부터 45년 2월까지 12, 1, 2 이렇게 석 달만 영업을 했습니다. 위안소 업주도 당초는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여성을 모집해서 위안소를 차렸는데 망했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44년도 9월부터 오키나와에 일본군이 새로 배치가 됐는데 이미 패전 위기에 몰렸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일본군이 새로 주둔하니까 거기에 위안소를 설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철저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오키나와로 갔던 한국인 위안부들은 45년 3월부터 미군의 공격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봉기 씨의 인터뷰에서는 미군 공습 이후에 조바, 관리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마 위안부들을 내팽개치고 어디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물론 도망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다른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인 사람이 패전 위기 속에서 위안부들을 다 챙겨요. 같이 이동을 하고 그래서 같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가시키에서 이 배봉기를 관리했던 그 위안소 조반은 이 위안부들을 팽개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도 이 위안부들을 죽게 하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던 일본군, 일본 정부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위안부 강제연행설이나 성노예설을 부정한다고 해서 일본군의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봉기 씨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위안부들은 일본군의 항복 과정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그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배봉기 씨처럼 남의 땅을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일본군,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